다음으로 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사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고 공천을 받게 해줬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죠. 강선우 전 의원은 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최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고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네. 제가 또 직업적 양심으로 어쨌든 변호사니까 네. 어쨌든 뭐 비밀번호를 안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인의 권리고 그리고 물론 정치인으로서 공격은 받을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적인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네.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이 안 믿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이폰 교체한 것 자체가 이제 향후 절차에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사용했던 폰은 어디 갔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거는 또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수사 방해라기보다는 뭐 본인의 권리 행사는 맞고 저라면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들이 있다면은 그것들만 선별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밀번호 제공은 못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유리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뭐 그 녹음을 듣고 제가 뭐 이게 무죄는 추정되지만은 네 추정되는데 네 추정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추정되지만 점점점입니다. 네. 사실 또 김경 전 위원이죠. 뭐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PC가 포맷되어 있거나 하드디스크가 없는 아예 깡통 상태였다. 이런 수사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증거 인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죠. 왜냐하면 그 시의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한 시점이 굉장히 특정적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그 진종호 의원실에서 이제 그 김경 의원에 대해서 어떤 그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 조사를 요청한 그 뒤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걸 포맷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한테 경찰의 수사가 들어올 것을 예견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전에 불리한 뭐 증거들은 지우겠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있을 때 핸드폰을 2번이나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바꾼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텔레그램을 2번이나 나갔다 왔다 했으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핸드폰을 바꾼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뭐 이분이 받아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 인멸에는 굉장히 착실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것까지도 다 참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과연 그 1억밖에 없을까? 그럼 김경이라는 사람이 돈을 강선우와 김병기에게만 주었을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더 많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 윗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윗선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사람에게 줬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사실은 여의도에서 풍문처럼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기초의원 얼마, 시의원 얼마, 국회의원 얼마. 이거 여의도의 정치부 기자라면은 대충 다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민주당의 우리 영감님들이 좀 더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정이에요. 네, 물론 추정입니다. 네, 사실 이번 고발 조치 이후에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2주라는 공백이 있었거든요. 이 공백 원래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죠. 아니죠. 사실 뭐 준비해서 진짜 급한 건들은 바로 당일에 일단은 경찰 영장 신청하고 검사도 거의 보통 당일에 해가지고서 뭐 2, 3일 안에 충분히 나옵니다. 이게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영장 그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할 수는 있어요. 적절한 때 이제 김경 시의원이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국을 해야지 어쨌든 되니까 그걸 좀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또 그건 있겠죠. 어떻게 정말 이걸 선회해서 본다면은 입국했을 때 집행하지 않고 강선우 의원이나 그런 쪽에 먼저 선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김경시은 당연히 증거인멸을 할 거니까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합의 확정적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거는 팔로우가 안 돼 있는데 그 김경시 의원만 강제 수사된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이미 제출한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핸드폰 교체한 것이 제가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건 본인의 권리지만은 핸드폰 교체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거,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의 인멸은 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거기엔 동시에 김경시 의원이나 아니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범죄 행위의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엮여 있는 게 그러면 있으니까. 타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게 될 수 있어서 네. 사실 이거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거죠. 사실은 바꿔서 한 것이. 네,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뭐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새벽에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딱 압수수색하고 제 마침 평소에 전화 안 하는 사이인데 그날따라 9번이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자고 있어가지고서 제가 늦게 받아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갔었는데 아무튼 그거랑 너무 결이 다르죠, 좀 보면은. 네. 사실 뭐 이번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국할 당시에 경찰이 즉시 신병을 이렇게 확보하지도 않고 귀가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해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한 게 아니라 임의동행,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에 귀가를 시킨 거고요.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가까운 김경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거기서 뻗어시 CS 행사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도주를 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거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신청은 좀 그 전에 이뤄졌다라고는 하지만 김경시 의원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그 전부터였으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 경찰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이런 야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뭐 야당, 뭐 물론 야당이지만 뭐 현역도 아니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그 수사도 굉장히 뭐 집 문을 따고 들어가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손에 수갑까지 채우면서 강제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사실상 마음대로 하면서 이 본인들 편에 대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이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저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얼마나 섣부른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검찰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사분오열시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닥쳐올 미래를,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닥쳐올지에 대해서 좀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힘이 있는 자는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온갖 편의를 다 받고 나중에는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이고, 힘이 없는 자 혹은 권력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뭐 이렇게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면서 정말 수사랑 다 받을 것이다. 저는 지금 그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온갖 편의를 다 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김경 시의원이 자수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전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강 전 의원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기 위한 사전 교감이다, 이 말맞추기의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문구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자수서가 새로 나와가지고서는 네. 강선우 의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카페에서 돈 줬다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선우이 알고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절차가 이 실체 사실관계가 제가 모르겠지만은 네. 처음에 당연히 이제 보좌관한테 돈 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도 그것만 보고는 이거는 꼬리 자르기고 김경시 의원이 감수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절대 꼬리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왜냐면은 그 돈으로 엮인 관계잖아요. 네, 정말 그 신의와 그 시간과 그런 걸로 엮인 관계에서야 꼬리 자르기 했을 때 그 한 명이 감수하고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바로 저도 이거 보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자수서에서 요번에 그냥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카페에서 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이 맞는지는 이제 그 대질은 아니지만 교차 검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뇌물 사건 같은 거 하면은 그거는 진술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햇빛이 어디에서 들었냐, 몇 시였는데 그때 어디였냐, 뭐 거기 위치는 어떻게 했냐, 뭐 진짜 자세하게 물어봐요. 막 근데 그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한번 말 맞추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결과를 보면 나오겠죠. 결과를 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사실 현재 이제 피의자들이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선거법으로 몰아간다라는 게 누가 주장하는 거죠? 네, 피의자들이요? 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죠. 뭐 이것보다 더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매관매직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는 조금 네. 더 우리 국민들이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지역 밀착형 사람들한테 공천을 줘서 뭐 시의원이든 뭐 도의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돈으로 그 자리를 샀다, 공천권을 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21세기 매간 매직이고 매간 매직은 조선시대 때도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저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질문이 그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뇌물로 가야지 결국은 특경가법이면 뇌물로 가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제 죄에는 해당하지만은 공소시효 도과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뭐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데 후원에 거치지 않은 돈이니까 그렇게 뭐 그래서 그런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뇌물이 사실 입증이 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뇌물은 결국 부정청탁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이미 입증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냥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뭐 그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네. 네. 우선 또 다른 또 지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의 행안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수사 공백 혹은 이제 권력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다 경찰로 이관됐거든요. 근데 권한만 이관이 됐고 경찰로 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달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일반 형사 혹은 일반 수사관들이 이거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인원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경찰한테 오늘부터 너희가 대공수사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수사 물론 경찰과 일선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여러 가지 뭐 인지수사라든가 뭐 여러 수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경찰이 그걸 떠맡고 있고 경찰은 이제 공소만 하는 공소청 정도로 전락이 된다면은 저는 안 그래도 일선 경찰은 지금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2배, 3배의 업무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전문성이라든가 이 전문성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은 정말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의 벌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두 부분 다 미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한마디 보태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에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 만드는 거다라고 네. 합니다. 이게 이 질문대로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물론 결과를 본 다음에 얘기가 되겠지만은 경찰은 기본 경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자격증이 없잖아요. 검사들은 정 안 되면 나와서 그냥 변호사 하지라고 하는데 뭐 호구지책이 없는데 결국은 이게 결국 당연히 윗선의 그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물론 그게 극복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 좀 짚어봤는데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진실 밝혀질지 일타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집회를 유혈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최소 12,000명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위대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과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학살 정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민주자 빼야죠.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예전에 홍콩 그 민주화 운동 때도 그때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안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도 너무 실망해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목소리 내야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장 이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인권 참상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도 안 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 인권 침해의 주범인 김정은과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무던히 더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본인들이 그 운동권 하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그걸 굉장히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그로부터 차려진 모든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혹은 그 독재 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무참히 학살되는 이 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마두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 군사작전을 비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60몇 명인가 이름을 올리고 비난 성명을 냈거든요. 굉장히 거꾸로 됐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 됩니다. 네, 사실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침묵하는 게 이제 선택적 이권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너무 선택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그 북한 주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구체적 사례 솔직히 셀 수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저는 없습니다. 너무 이거는 다만 좀 더 구체해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실 여야나 뭐 정치적 성향 이념과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네.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정치를 비판해야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 지지와 이런 것들이 다 팬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사실 기본적으로 감시의 대상인데 어느 순간 그 뭔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민주당 지지자들 제가 40대니까 제 주변에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저는 그래서 네.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특별하게 보수 정치인을 막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게 너무 문제가 있죠. 이건 선택적 인권이라보다는 뭐 자기 편이면 그 사람들만 오히려 인권을 챙기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란이 대표적인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저는 그 시선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이 대표적인 친중 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이란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국이 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종속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또한 이란이 지금 2006년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요. 2006년에 이란이 핵 개발을 시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고 지금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재를 받는 속에서 이란의 숨구멍을 틔워줬던 국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나 중국이었어요. 이란산 원유를 다 사가면서. 이게 유엔 제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주의 국가들, 독재 국가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나 연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방글라데시도 이제 그 전지들에 의해서 지금 무너졌죠. 또 다양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이른바 친중 국가들, 그 친중이면서 권위주의 성향, 독재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스리랑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둘씩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국가가 몇 개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과도기에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잘 버티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거 뭐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저러한 침묵, 저는 이해는 돼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침묵이다.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선택적 침묵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의 그 성격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자유민주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아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선택적 침묵 문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